3200년 전 있었던 트로이 전쟁. 이 전쟁은 인류 최초 동양과 서양의 충돌이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아킬레우스. 그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가멤논 대왕의 끝없는 야망, 자신의 딸마저 전쟁의 제물로 바친 이 비인간적 만행, 그러한 그가 치러야 할 비극적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더없이 현명하였던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 그는 어쩌다 이 전쟁에 이르러 5판의 5판을 거듭하였을까? 그리고 그 5판이 불러온 비극적 재앙은 무엇이었을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절세 미인이었던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 이들의 사랑은 불륜인가 로맨스인가? 또 그들의 사랑이 치루어야 할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전쟁터에서는 한없이 간교하였던 오디세우스. 그러나 자신의 삶 앞에서는 더할 수 없을 만큼 진실하였던 오디세우스. 영생과 환락을 약속하며 그를 유혹하는 아름다운 요정. 영생을 누릴 것인가, 가족을 택할 것인가? 번민하는 오디세우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죽음의 연쇄사슬, 그 죽음 앞에서 깨우친 숭고한 인간의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 무릎 꿇고 간청하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 이에 감동한 나머지 드디어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눈을 뜨는 아킬레우스. 그러나 그 또한 죽었고 프리아모스 왕도 죽었다. 영웅도 죽고 왕도 죽는다. 우리들 모두는 언제인가 죽는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도 모른다. 정말로 아무도 모른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인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값지다는 것. 그 진리뿐이다. 예, 여러분 영상 어떻게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3시간에 걸쳐 공부하게 될 트로이 전쟁의 핵심 개요를 영상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 트로이 전쟁, 32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이 전쟁은 인류 최초로 동양과 서양이 맞붙은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여기가 그리스이고, 그리고 그 얘기해 바다 건너에 트로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히타이트 왕국이 있습니다. 이 히타이트 왕국은 한때 이집트와 맞짱을 떴을 만큼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 전쟁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리스 세계와 비그리스 세계 최초의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 이전에도 그리스는 트로이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1200척의 함선과 10만 명의 병사를 동원한 전 그리스가 총력을 기울여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는 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그 전쟁의 전모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관하여. 호메로스는 이 트로이 전쟁을 다룬 그의 서사시 일리아스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이여 노래하소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호메로스는 그의 장편 서사시 맨 앞에 왜 이렇게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끄집어냈을까요?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또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전쟁은 10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구 1만여 명에 2,000명 정도의 병력에 불과한 트로이와 비교할 때 1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그리스 연합군은 전력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여 미터 높이에 이르는 트로이 성곽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인 그 당시는 이렇다 할 공성무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봉쇄 작전이었습니다. 트로이는 무척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이 10년간의 봉쇄를 그럭저럭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지요. 요즘은 티리키에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트로이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우방국들로부터 식량 보급을 받으면서 끈질기게 버텼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량 보급에 애로를 겪는 것은 그리스 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잡아도 왕복 15일은 걸리는 그리스 본토에서 10만여 명이 먹을 식량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실어 나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들은 종족 이웃 마을, 이웃 국가들을 습격해서 식량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운 좋게 식량이 아닌 다른 전리품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 연합군에게는 운이 좋은 날이었지만 이날 잡혀온 아리따운 두 처녀에게는 끔찍하게 운이 나쁜 날이었겠지요. 그 가장 예쁜 처녀는 당연히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격인 미케네의 아가멤논 대왕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예쁜 처녀는 가장 용맹하게 싸운 아킬레우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쟁이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야 하는 남자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 힘없는 여자들에게도 끔찍한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가멤논이 차지한 그 크리세이스라는 처녀의 아버지가 아가멤논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딸의 몸값으로 치를 금은 부화가 한 보따리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찾아온 처녀의 아버지는 자신을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의 사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가멤논 대왕은 간장이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실망한 그 아버지는 자신이 섬기는 아폴로 신에게 저주를 좀 내려달라는 이런 기원하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물론 막사 안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겠지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교롭게도 그리스 연합군 막사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병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아폴로 신의 저주가 내린 것이라고 웅성거렸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웠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웅성거리는 병사들이 불만이 더욱 두려웠던 아가멤논 대왕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크리세이스를 그녀의 아버지 즉 아폴로 신전의 사제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으로 끝이 났으면 좋았을 일인데 이 아가멤논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가멤논 대왕은 자신만 전리품이 없는 것은 체면 문제라면서 생떼를 썼습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마치 배식받은 빵을 빼앗긴 유치원생 같았습니다. 아가멤논 대왕은 아킬리오스가 차지한 브리세이스라는 처녀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럼 아킬리오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킬리오스도 다른 어떤 힘이 약한 사람한테서 또 여자를 빼앗아 오면 되나요? 아무리 전쟁터에서 납치되어 온 여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아킬리오스는 이를 딱 잘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가멤논은 사람들을 시켜서 강제로 브리세이스를 끌고 갔습니다. 빼앗아 간 것이지요.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아킬리오스는 칼을 빼들고 아가멤논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지만 사람들이 굳고 만리하고 또 제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을 사귀지 못해 막사에 틀어박힌 채 출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아킬리오스가 보여준 첫 번째 분노였습니다. 때마침 전쟁 상황은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를 돕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공략하였습니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인근 섬지역 10곳을 포함해서 총 22개 지방을 평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식량 공급이 막힌 트로이는 더 이상 봉쇄를 버티지 못하고 이제는 성 밖으로 나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접전을 벌이곤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측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방전 속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아킬리오스가 출병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 연합군의 치명적 손실이었습니다. 이제 이를 보다 못한 아킬리오스의 친구이자 그 부관인 파트로클로스가 나섰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들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 부관 정도가 아니라 친구 이상인 친구. 그야말로 서로가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이제 이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리오스의 갑옷을 빌려 입고 이제 대리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아킬리오스의 빛나는 갑옷에 취한 파트로클로스가 그만 아킬리오스의 경고를 무시하고 적진으로 너무 깊이 진격해 들어가다가 그만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의 창에 찔려서 전사합니다. 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은 전쟁의 변곡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이상인 친구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킬레오스는 이성을 상실했다고 해야 할 만큼 격분합니다.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껴안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헥토르 너희 놈, 내 너를 죽여서 살점을 도려내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 되겠다. 아킬레오스는 다음날 트로이 성벽 앞에 나가서 소리소리 지르며 헥토르를 불러냅니다. 헥토르가 이 도전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사로서 씻지 못할 불명예가 되겠지요. 그래서 헥토르가 이제 결투에 나서게 됩니다만, 그리고 또 그 또한 아주 뛰어난 전사였지만 아킬레오스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전사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달라는 헥토르의 간청을 무시하고 아킬레오스는 헥토르의 시신 발목을 밧줄로 묶고 전차에 매단 다음 트로이 성곽을 3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헥토르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를 포함 여러 모든 가족들, 또 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파리스 왕자와 헬렌, 그리고 트로이의 모든 병사들이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기품 있는 전사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끓어오르는 분노에 이성을 잃어버린 아킬레오스는 이러한 만행을 거침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아킬레오스는 뛰어난 무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을 두루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탁월함의 추구를 뜻하는 아레테의 표상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인품도 훌륭했고 정의감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명분 없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리품으로 차지한 브리세이스도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었고 또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못해서 그는 잘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장을 하면 여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고 그리스 연합군 10만 명 중에서 가장 잘생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의 분노였습니다. 한번 폭발하면 절제할 줄 모르는 그의 분노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극적 반전을 보여주는지 그것은 잠시 미루어두고 다음 이야기 아가멤논의 야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아가멤논의 야망에 관하여 미케네의 왕이었던 아가멤논은 야망이 끌어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의 야망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트로이 원정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리스는 트로이 원정에 나선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타이트 왕국의 개입으로 또는 준비가 부족한 탓에 번번이 트로이 정복에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특히 용맹함을 자랑하는 군사국가 미케네로서는 하나의 치욕이었습니다. 미케네는 그때로부터 200년 전에 이미 당시 지중해 해상교역의 중심국가로 또 강성했던 미노아 왕국을 점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상권을 이어받아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미케네 문명의 절정, 그 전성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케네의 상권을 트로이가 점점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케네의 경제적 실리 면에서도 그렇고 또 아가멤논의 자존심 면에서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트로이 원정은 아가멤논에게 필생의 과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원정군의 규모였습니다. 트로이 원정에서 종전처럼 또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번 원정은 전 그리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원정군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천호신저로 또 하늘이 돕고 신도 도와주어서 대규모의 원정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29개 나라에서 1200척의 배를 보내주었고 장군만 해도 46명에다가 총 병력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총 14만 2,320명이었다고 콕 집어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맞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 연합군은 그리스 반도 동쪽 에리트리아 해안에 직결해서 출항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를 않았습니다. 트로이까지 쉽게 항해할 수 있는 남서풍은 고사하고 아예 한 달 넘게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황을 호메로스는 바다가 마치 잘 닦은 청동고을 같았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초조해진 아가멤논은 신탁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점을 쳐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꾀가 아주 고약하게 나왔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었는데 그 제물이 다름 아닌 아가멤논 자신의 딸 이프게니아였습니다. 아가멤논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지요. 그러나 트로이 원정에 대한 그 야망은 당대 그리스에서 모든 여성들이 갈망하는 아킬레스와 결혼을 시켰다고 딸을 속여서 제단으로 끌고 간 다음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당대 최고의 미남 아킬레스와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어린 소녀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제단을 발견하고 그때 느꼈을 그 공포, 아니 그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이 그림 속의 이프게니아는 이미 체면한 듯 보이네요.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프게니아를 안타깝게 생각한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프게니아를 사슴과 바꿔치게 하였다는 전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것인데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전설이 생겨나고 또 이런 그림이 무수히 그려졌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가멤논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가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게 괴로웠을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가멤논 대왕이 자기 딸을 죽인 데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자신이 전리품으로 차지한 크리세이스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아니 똑같이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에서, 또 그보다도 자기가 희생시킨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 아버지의 애끓는 부탁을 그처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320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 아가멤논을 둘러싸고 연속적으로 빚어지는 참극을 보노라면 그저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아가멤논 대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돌아온 바로 그날 밤에 왕비 크리템네스트라에게 무참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크리템네스라는 바로 그 제물로 바쳐진 이프기니아의 어머니 아닙니까? 아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비극은 또 이것으로도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피를 부르는 끔찍한 복수가 가족 간에 계속 반복되지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어쨌거나 아가멤논은 복수의 깃발을 내걸고 1200척의 함대를 편성해서 드디어 트로이로 출항하게 되었고 전쟁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에 관하여. 트로이 전쟁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당대 그리스 세계 최고의 절세 미녀로 알려진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의 이야기인데요. 살려두면은 트로이를 망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받고 트로이의 두 번째 왕조로 태어난 파리스는 태어나자마자 늑대밥으로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이를 발견한 어느 목동이 그를 주워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목동의 아들로 자라나 그가 상성한 후에 트로이의 한 운동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를 왕과 왕비가 우연치 않게 알아보게 되었고, 그는 결국 트로이로 돌아와 극적으로 왕자의 지위를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손으로 내다버린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왕과 왕비는 돌아온 아들에게 애교사절로 스파르타에 다녀오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잘생긴 아들이 스파르타에 가서 또 신부감이라도 하나 얻어오게 되면 며느리도 얻고 또 스파르타와 동맹을 맺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의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파리스 왕자는 스파르타에 가서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맙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맞이한 스파르타의 메닐라우스 왕은 그를 애교 사절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성대한 파티를 열고 아름다운 왕비도 파리스 왕자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대면한 두 사람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애교 사절과 상대국 왕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교 사절하고 그 왕비하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건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스파르타의 메닐라우스 왕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크레타 섬에 있었죠. 메닐라우스는 그래서 크레타 섬의 애갓집까지 다녀오느라고 열흘간이나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왕비, 그리고 20대의 피 끓는 젊은 왕자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선을 넘어 불타는 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불이 붙은 두 사람에게 열흘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메닐라우스 왕이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자 둘은 트로이로 도망쳤습니다. 도대체 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산속에서 목동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리분별, 세상분간, 상황 판단을 못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사랑이란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고 또 전쟁도 불사할 만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호메로스는 신화를 끼워 넣어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스 전쟁사 시간에 신화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요 이야기만큼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킬리오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킬리오스의 어머니 테티스라고 있는데 그 결혼식 때 얘기입니다. 모든 신들은 이제 초대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그때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여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리스라는 여신인데 바로 불화의 여신이었거든요. 아니, 불화의 여신을 결혼식장에 초대하기는 좀 그랬겠지요. 하지만 초대를 받지 못한 이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자기만 초대받지 못한 것에 몹시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황금 사과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글자를 새겨 넣은 다음에 그거를 결혼식장에 던져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제우스 신의 아내 헤라, 그리고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사과를 서로가 차지하려고 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동을 해결해달라고 제우스 신에게 부탁했지만 한 여신에게만 이 사과를 준다면 다른 여신들의 시샘을 살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 약삭발은 제우스 신은 애꿎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이 사과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아직은 이때 물론 이제 그 파리스가 그 왕자로 돌아오기는 전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만 그냥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과를 받아든 파리스 왕자에게 새 여신이 나타나서 갖은 선물 공세를 펼쳤습니다. 신들의 우두머리 제우스 신의 아내인 헤라 여신은 세상을 지배할 권력을,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지혜와 전략을, 또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랑에 목말라 있던 파리스는 이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었고,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주선으로 파리스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헬렌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신화인데요. 아마 호메로스는 파리스 왕족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신화를 동원해서 얼버무린 것 같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그럼 헬렌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요? 이것은 헬렌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은 화가들이나 또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들에게도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만큼 그러한 절세 미인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또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그림은 어느 화가가 절세 미인인 헬렌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이 될 여인들을 심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죽하면 이런 장면까지 그림으로 나와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그 고민들의 결과물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조각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헬렌으로 캐스팅된 배우이고요. 어떠신가요? 절세 미인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빼어난 미모를 일컫는 말이지요. 아무튼 이 사랑의 불장난을 불러온 헬렌의 미모는 결국 트로이가 멸망에 이르는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의 오판에 관하여, 이 두 남녀가 떠나온 스파르타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요.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은 즉각 자신의 친형인 미케네의 아가멤논 대왕을 찾아가 왕비를 데리고 도망친 이 괘씸한 놈을 가만두겠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또 이들이 도착한 트로이에서도 소동이 일어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놀라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리스 왕자가 데려온 여자의 눈부신 미모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다름 아닌 스파르타의 왕비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파리스 왕자의 형이자 트로이의 첫째 왕자인 헥토르가 파리스 왕자를 따로 불러내 격하게 꾸짖었습니다.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네가 한 짓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당장 저 여자를 스파르타로 돌려보내라. 헥토르 왕자는 동생 파리스 왕자를 한껏 다그치기는 하였지만 그 결정권은 헥토르 왕자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에게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프리아모스 왕이 파리스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저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파리스 왕자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저 여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프리아모스 왕의 눈길이 헤큐와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트로이는 죄 없는 저 여인을 스파르타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에 헥토르 왕자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온 아나톨리아 땅에 현명하기로 이름난 왕이시여,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왕께서도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프리아모스 왕은 아들 헥토르 왕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두라는 듯이 좌중을 찬찬히 둘러본 다음 똑같은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트로이가 애적의 침입을 막아낸 것이 몇 번이더냐? 그때마다 우리가 전쟁의 위협에 굴복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트로이의 영광이 어디 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찾아든 한 마리 어린 사슴을 어찌 늑대에게 내어준다는 말이냐? 둥지에 날아든 가냘픈 새 한 마리를 어찌 독수리에게 내어준다는 말이냐? 그러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 결정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마다하겠습니까? 특히 자식을 내다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이 내다버렸던 그 아들의 절절한 사랑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사랑을 막는 것은 다시 한번 자식을 버리는 것 같은 심정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이 달려있는, 그리고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프리아모스 왕이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된 것은 다음의 두 가지를 간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가 이것을 명분 삼아서 종전과 달리 대규모의 침공을 해올 수 있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사건을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이나 트로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 스파르타의 왕비가 또 여성을 존중할 줄 모르는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에게 질식할 것 같은 염증을 느낀 나머지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트로이에 온 것이었고,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사람들, 특히 메넬라우스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아니, 애교 사절의 피라고 찾아왔길래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었더니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집의 안주인을 납치해서 그리고 집안에 있던 금은보화까지 훔쳐서 달아난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는 배은망덕한 파렴치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극명한 입장 차이는 후세에 그려진 그림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헬렌이 소위 상호 하브야의 트로이로 향하는 것을 암시하는 이런 그림도 있고, 또 이 그림처럼 파리스 왕자가 헬렌 왕비를 납치하는 것으로 그려진 그런 그림도 많습니다. 이런 입장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 프리아모스 왕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리아모스의 생각은 두 번째 오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아내를 납치당한 스파르타의 메닐리어스 왕은 하루와 여삼추, 그야말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는 협상의 달인인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를 대동하고 트로이로 찾아갔습니다. 납치해간 헬렌을 내놓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할 태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때 프리아모스 왕을 비롯한 트로이 사람들은 메닐라우스의 분노를 좀 달래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발로 찾아온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그 자리에 파리스 왕자와 헬렌을 동석시켰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헬렌이 납치된 것이 아니라 제발로 찾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메닐라우스가 이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납치가 아니라 헬렌이 제발로 찾아왔다는 이 트로이 주장도 또 이 메닐라우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 여기에다가 또 그 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요구가 묵살되었을 때 스파르타의 메닐리어스 왕은 정말로 치욕적으로 느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끝간데 없이 증폭된 메닐라우스의 분노는 호시탐탐 트로이 원정을 노리고 있는 미케네의 아가멤논 대왕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가멤논은 이 메닐라우스의 분노를 전 그리스의 분노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프리아모스 왕이 트로이까지 찾아온 메닐라우스에게 이를 좀 달래주기 위한 어떠한 제스처도 보여주지 않은 것은 프리아모스 왕의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의 세 번째 오판은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진영에는 그 간교하다고 해야 할 만큼 뛰어난 전략가 오디세우스가 있었거든요. 그의 계략에 프리아모스 왕이 속아 넘어간 것인데요. 그만큼 오디세우스의 계략이 완벽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온 결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프리아모스 왕의 분명한 오판이었습니다. 10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양진영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양측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일진일퇴를 반복할 뿐 트로이는 그리스군을 몰아낼 수 없었고 그리스군은 트로이의 성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트로이는 바닥난 식량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그리스 연합군은 장기간의 원정에 심심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착된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생각해낸 것은 간교하다고 해야 할 만큼 깨가 많은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였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트로이 해변에 진을 치고 있었던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트로이의 정찰병이 성을 나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그리스 연합군의 수경지에는 치사용 모닥불마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모두 퇴각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성 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 연합군의 계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를 움켜쥐고 그리스군이 퇴각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던 트로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릴 여유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트로이 시민들은 해변에서 거대한 목마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그리스 병사가 온몸에 멍이 든 채 피투성이가 되어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마 한두 시간이 지나면 밀물에 잠겨서 그 병사는 죽을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풀어주자 그 그리스 병사는 무릎을 꿇고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들이 저를 제때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묻는 트로이 시민들에게 그 그리스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이, 글쎄 그놈들이 자신들이 무사기환으로 해서 저를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면서 자기들만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저 목마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그러자 그 그리스 병사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당신네 트로이 사람들이 저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만약 그걸 성 안으로 끌고 가게 되면 아테네 여신의 행운이 트로이의 것이 되어서 나중에 트로이가 그리스를 또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 그리스 병사의 답변 하나하나가 오디세우스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완벽한 철저한 교육의 결과라는 것을 트로이 사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물론 선견지명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환호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라오콘이라는 사제가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는 포세이돈 신이 보낸 거대한 뱀 파이톤에게 두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라오콘 군상이라는 조각기로 남아있기도 합니다만 그건 신화니까 그렇다 치고, 자, 프리아모스 왕은 이들의 말에 길을 막아버렸고 목마르는 성 안으로 들여졌고 결국 트로이는 패망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깨우친 숭고한 인간의 애에 관하여 트로이 전쟁은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래 지속된 전쟁은 많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5년, 2차 세계대전은 7년 걸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지던 100년 전쟁이라고 있는데요. 이 전쟁도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쟁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10년에 걸친 이 트로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서로가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연쇄사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트로이의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죽였고, 그 헥토르는 또 아킬레우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킬레우스는 또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화살에 죽임을 당했고, 또 그 파리스 왕자는 그리스의 필록테테스라는 궁수가 쏜 독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연쇄사슬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쇄사슬처럼 반복되는 죽음의 와중에서 예상치 못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숭고한 인간애가 펼쳐집니다. 친구 이상의 친구, 죽고 못 사는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전사하자 실성한 사람처럼 분노에 휩싸인 아킬레우스가 죽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의 시신을 매달고 트로이 성곽을 3바퀴나 돌았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트로이의 성문을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주변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듯이 소리 없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그리스 연합군의 막사였습니다. 그는 졸고 있는 보초의 눈을 피해서 한 막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친구 이상인 친구, 죽고 못 사는 친구의 죽음에 상심한 나머지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아킬레우스가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짐짓 놀란 아킬레우스에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숨죽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요. 아킬레우스는 칼을 빼들고 당장 죽일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잽싸게 아킬레우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슬픔이 금방이라도 뚝뚝 방울져 떨어질 듯 새벽 이슬처럼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협박이 내게 통할 것 같소. 이미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소. 그 아이는 내게 모든 것이었어. 그 애가 태어나 당신이 그 애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때까지 말이오. 당신의 아버지는 내가 잘 알던 사람이오.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나 그것은 그의 행운이었소.
나처럼 눈앞에서 쓰러지는 아들을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 말이오. 그러니 돌아가신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내가 저 아이의 몸을 씻겨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저 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오. 저 아이의 두 눈에 동전 한 입씩 저승으로 갈 노잣돈을 얹어 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오. 설사 우리가 적이라 해도 서로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사실 이때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과 그리스 연합군의 전사인 아킬레오스는 비록 서로가 죽고 죽임을 당하는 적이었지만 동병상련의 상태였습니다. 아킬레오스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에 가슴이 미어지고 또 프리아모스 왕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서로가 상대의 슬픔과 아픔에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기는 했지만 아킬레오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한 그가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목숨 걸고 찾아온 프리아모스 왕의 간청을 들으면서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킬레오스는 프리아모스 왕의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막사 밖으로 나옵니다. 자기 손으로 헥토르 왕자의 시신을 모포로 정성스럽게 싼 다음 마차에 실어 프리아모스 왕과 함께 트로이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3일간의 애도 기간을 정하고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 휴전 기간 프리아모스 왕은 사랑하는 아들 헥토르 왕자의 장례식을 정성껏 치렀고 아킬레오스는 파트로클로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성대한 장례식 경기를 펼쳤습니다. 왕자의 넋을 달래기 위한 장례식 경기는 물론 돈 많은 귀족들의 전율을 이기는 했지만 청동기 시대 그리스의 유행하는 풍습의 하나였고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범아테네 축제로 발전하고 또 이것이 나중에 가면 근대 올림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만 이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 경기에서 우리는 아킬레우스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주관한 장례식 경기에서 그간 그가 보여주었던 소위 분노하는 아킬레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진영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합니다. 그 한 가지 예는 2등한 선수를 제쳐두고 꼴찌를 한 선수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또 그 2등을 한 선수가 이제 그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도 적극 나서서 그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또 최연장자였던 네스토로는 너무 노쇠해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특별히 과거 그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의 트로피를 만들어서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운동 경기에 참가하였건 참가하지 않았건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건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건 이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단합과 통합의 한판 잔치를 벌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또 조그마한 불의도 참지 못하고 화부터 내고 보는 과거의 아킬레스와는 전혀 다른 거듭난 아킬레우스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그가 목격한 수많은 죽음들, 특히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그리고 프리아모스 왕의 자식을 향한 헌신적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이를 통해서 자신도 언제인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유한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는 삶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머지않아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을 예감하였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파리스 왕자도 또 죽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의 계략에 속아 넘어간 프리아모스 왕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프리아모스 왕, 그가 내린 오판의 대가는 그 한 사람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도륙을 당했고 왕국은 불탔으며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아들들 모두 죽었고 딸은 포로로 잡혀가고 아내 헤큐와 왕비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결했습니다. 심지어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어린 손자마저 성벽 위에서 강보에 쌓인 채 성벽 아래로 던져져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오판, 특히 전쟁을 앞둔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한 주 건너뛰고 다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